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정해주는 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사실상 하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권은 탄핵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냐, 아니면 질서 있는 퇴진이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들은 흥미롭게도 탄핵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아니다, 대통령이 밝힌 대로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 두 가지로 정확히 반반 나눠졌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각각 어떤 신문이 어떤 주장을 쓰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가 진퇴 결정해달라 자진하야. 여야는 탄핵 표결을 해야 한다. 흥미롭죠? 동아일보는 질서 있는 퇴진과 탄핵 둘 사이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 국회는 탄핵을 해야 된다. 동아일보는 이런 입장을 일면에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모면하려 꼼수 정치를 한다. 야당의 입장입니다. 야3당은 오늘 탄핵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인데요. 이 두 신문은 탄핵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조선일보는 과연 탄핵, 질서 있는 퇴진 둘 중에 무엇을 밝힐까요?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오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입장이 갈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단축 제안 실현돼야 용단이다. 실현돼야 한다. 탄핵보다는 대통령이 밝힌 대로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 여야가 협상을 맞춰야 한다. 질서 있는 퇴진을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비박계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탄핵키는 비박계 손에 온전히 달렸다. 야당만으로는 탄핵을 달성할 수 있는 머릿수가 부족하다. 비박이 함께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안을 사실상 수용함에 따라서 이 비박계의 생각이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과연 비박계는 탄핵의 의견은 뭘까요? 아니면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선회를 하게 될까요? 잠시 후 진단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바로 이건데요. 비박은 9일까지 일단은 여야 합의 한번 해보자 라고 살짝 의견을 바꿨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밝힌 대로 여야 합의해보고 합의가 된다면 질서 있는 퇴진하는 거고 안 되면 탄핵하겠다. 그런데 야당은 합의는 무슨 합의? 탄핵 절차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그런데 야당 일각에서 그래도 일단은 시간은 비박한테 주겠다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 새누리당의 친박, 비박, 야당의 국민의당, 민주당의 각각의 미묘한 입장 차이 저희 돌직구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사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담아 정치권이 해법을 찾아야 한다. 탄핵보다는 정치권의 협상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과연 중앙일보는 탄핵과 질서 있는 퇴진 둘 중에 무엇을 오늘 썼을까요?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 사설입니다. 조기 퇴진 담아 질서 있는 퇴진의 마지막 기회다. 역시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이 옳다. 오늘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은 탄핵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그리고 조선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는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신문의 입장이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탄핵과 질서 있는 퇴진 둘 중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탄핵이냐 질서 있는 퇴진이냐 이 둘 중에 옳은 해답을 결정하기 이전에 지금 들어온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이 대구의 가장 큰 재래시장인 서문시장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1층 상가 500여 채가 모두 전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화재 진압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상황 어떻습니까? 네, 대구 중구에 있는 서문시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2시 8분쯤입니다. 불은 상가 4지구 1층에 있는 한 점포에서 시작됐는데요. 불이 2층과 3층으로 번지면서 4지구 점포 800여 개 가운데 500여 개가 완전히 불에 타고 건물이 붕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97대와 소방 인력 70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는데요. 하지만 4지구에는 침구와 의류 등 불에 쉽게 타는 물건들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서문시장에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인적이 드물어 인명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규모가 커지면서 대구시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이 지휘하는 비상대응 2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소방당국은 불이 다른 곳에 번지지 않도록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에서는 크고 작은 불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난 1996년 11월과 97년 7월에 불이 났고 2005년 12월에는 이지구 상가에서 불이 나 6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서문시장은 대구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차례 방문했고 당선 이후에도 2번이나 방문하는 등 정치적 고비 때마다 들렀던 곳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구 서문시장은 대구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재래시장입니다. 이미 1층에 있는 상가 500여 채가 큰 피해를 입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불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의문의 화재다. 대구 소방당국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난 상황, 화재 상황 2단계, 상당히 비상 단계로 지금 돌입을 했는데 대구 서문시장,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찾았던 곳 아닙니까? 저도 대구를 지난번에 갔을 때 지나갔습니다. 상당히 큰 시장이고 규모고 도심에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서 대통령이 이곳을 온 곳이나 했던 곳인데요. 안타깝게도 저렇게 큰 불이 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특히 저쪽에는 의류하고 침구류가 많다고 합니다. 의류와 그러니까, 침구류가 많다. 예, 불이 나면 아마 금방 퍼지게 될 것 같은데 마침 이제 빨리 지금 비가 온다 그러니까 빨리 진화가 돼서 복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마침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에서 또 방문할 때 상징적인 공간으로 찾았던 곳에서 저런 화재가 일어나서 지금 대통령의 처해진 처지와 함께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미 재산 피해만 해도 상당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5시간 넘게 화재 진압 작전을 하고 있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 대구시 소방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 헬기까지 투입이 됐어요, 윤 실장님. 예, 이게 겨울에 재래시장에 불 나는 거는 과거엔 참 이런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뜸했는데 다시 생겼네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복, 이불 이런 인화성 물질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방문했을 때 뭐 의류나 신발 그렇죠. 이런 것을 신발 같은 거 저기도 시장에서 사고 구입했던 장면이 기억나요. 거죠. 그래서 이게 커지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TK 민심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됐고 불행 중 다행이라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명 피해는 없다라는 거 그게 다행인 거고 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재래시장의 이제 소방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전반적인 제도적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국도 많이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재난까지 발생해서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800여 명과 소방차 100여 대 그리고 소방 헬기까지 전폭 투입해서 현재 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앞서 밝힌 것처럼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정치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탄핵이냐 아니면 질서 있는 퇴진, 즉 하야냐를 두고 정치권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탄핵이 옳을지 아니면 질서 있는 퇴진이 맞을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각 조간 신문들도 정확히 반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절반은 탄핵을 주장하고 있고 절반은 대통령이 밝힌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밝힌 정치권이 시점을 정해주는 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소위 질서 있는 퇴진은 야권이 그동안 제시해왔던 방안입니다.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계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탄핵이냐 하야냐 그것이 문제로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것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퇴진 시나리오를 저희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어제 박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만큼, 하야 의지에 대해서 밝힌 만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건 이미 정해진 사실인데, 탄핵이냐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되 질서 있게 국회가 정해주는 대로 물러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일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탄핵입니다. 정치 스케줄을 한번 보실까요? 대통령의 담화와는 상관없이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12월 초순에 국회 탄핵안이 표결되고 아마도 이 일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일쯤에는 정치권이 탄핵안의 표결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탄핵이 될지 말지, 그러니까 새누리당 비박계가 야당이 추진하겠다는 이 탄핵에 동조해 줄지 말지, 탄핵이 성사될지 부결될지는 아직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최대 180일 이내, 그렇다면 3월 초순에는 헌재에서 뭔가 결정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탄핵을 결정한다면 탄핵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계산해 본다면 5월쯤, 4월 말에서 5월 초순쯤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먼저 제안을 했고 대통령이 어제 밝혔던 소위 국회가 정해주는 대로 질서 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질서 있는 퇴진의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대통령이 어제 국회의 결정 따라서 퇴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은 거국 총리 임명이 돼야겠죠. 그리고 과도 내각도 구성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을 전후해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완전하게 물러나게 된 이후 60일 이내에 역시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6월쯤에는 늦어도 이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정승희 의원님, 오늘 조간신문이 동아일보를 포함한 절반은 무슨 소리? 그래도 탄핵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포함한 절반은 대통령 탄핵보다는 질서 있게 퇴진하게 하자. 어쩜 이렇게 반반으로 갈렸나요? 딱 절반으로 갈렸죠. 근데 저희는 저희라는 게 동아일보인데, 동아일보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이런 어떤 대통령의 지금 이렇게 문제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즉각 퇴진, 그러니까 즉각 사임하는 거하고 탄핵하고 두 개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현재 나와 있는 헌법에 대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 방법이 있는데 촛불 시위가 나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은 방법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서 대통령이 즉각 사임하지 않으면은 탄핵밖에 없다는 걸 줄곧 그런 입장으로 나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야나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던 한겨레나 경향도 똑같이 이제 오늘 동의를 하는 사설을 썼는데, 의외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즉각 퇴진이 아니라 질서 있는 퇴진,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임기를 언제까지 정하고 그때까지 사임을 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마지막 기회다, 질서 있는 퇴진. 근데 이제 우리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질서 있는 게 아니라 혼란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벌써부터 대통령이 공을 국회로 돌렸는데 국회가 합의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는데, 만약에 국회가 합의하지 않으면요? 여야에다가 친박, 비박계가 나눠서 합의해주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이 절차가 있는데, 헌법에 되어 있는 절차가 있는데 왜 그걸 무시하고 굳이 개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힘들다 하는 식으로 저희는 정리를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정성희 위원의 주장은 탄핵해야 된다. 반론 있습니까, 김병민 의원님? 반대되는 입장도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정치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될 부분 하나는 백지위임을 했다. 그러니까 백지위임했다. 사실상의 하야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야권이 얘기한 것처럼 하야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은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내려오겠다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 거고,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선 차라리 탄핵해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야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방식으로 탄핵의 결정을 간 겁니다. 여긴 김무성 전 대표의 역할도 주요했는데, 저는 탄핵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동력이라든지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다라면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는
결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제 박통의 담화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의미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거는요. 본인이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대의 명분이 국정의 혼란을 수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뭐냐면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되고 이 기간이 한두 달이 아니라 헌재 판결이 나는 기간을 비롯해서 선거가 있는 2달까지 포함하면 거의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황교안 총리 체제가 이어질 건데 야당은 황교안 총리 체제 인정 안 하잖아요. 국정교과서 문제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에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들어서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이것도 최순실이 한 것 아니야라고 발목을 잡게 될 건데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국정이 표류하는 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에 고민의 지점이 생기고 그래서 물론 국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국회가 합의하는 총리 추천부터 먼저 해놓고 나서 생각하면 어떻겠냐.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사실 대통령이 밝힌 국회가 정해주는 대로 물러나겠다. 이 질서 있는 퇴진은 야권에서 먼저 제안했던 것 아닙니까? 네. 야권에서 먼저 분명히 제안했었고 탄핵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안철수 전 대표, 그러니까 야권의 지도자들이 했던 얘기가 지금이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어제 대통령이 얘기했던 백지위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건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지점은 숨겨진 의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런 숨겨진 의도를 얘기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의도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과거의 야권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부분이랑 달라진 건 없다는 달라진 건 없다. 그거는 인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김병민 의원은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가야 한다.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하야와 탄핵 사이. 저는요. 이게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한 게 뭐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비대위원장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한 게 거의 뭐 한 3주, 4주 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 잡아도 한 3주 전부터인데 그때부터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했던 것은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을 막기 위한 것도 있고 사실은 탄핵이라는 정말 안 좋은 꼴 보기 전에 스스로 사임하고 퇴진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국민들이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지켜주겠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전에 하야 스스로 자진 사퇴를 얘기했던 거고 끝까지 명예로운 길을 가려면 그것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있었죠. 그러면서 갑자기 2일날 총리를 추천하더니 또 8일날 국회의장을 만나더니 그렇다면은 뭐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받겠다 이러면서 이미 야권에서 또 국민들이 줬던 한 달 시간을 내내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탄핵 안을 거의 다 조문을 마치고 이제 여야 합해서 이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 3일 전에 와서 그렇다면 사실상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이미 주는 시간에 도대체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외국 순방으로 나갔다 오셨습니까? 국민들이 이미 시간을 줬는데 한 달 내내 있다가 지금 이 순간에 3일 앞두고 이 순간에 와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폭탄 던지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끝까지 내려오지 않겠다. 나를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개헌하라.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제 저는 이게 사실 200만의 어떤 국민을 촛불 민심을 300만으로 늘리기 위한 어떤 그 조치 생각 그리고 촛불을 횃불로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제 저런 담화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즉각 국회는 탄핵을 해야 된다.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야를 하라고 사임하라고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줬고 하지만 외면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인 거는 탄핵밖에 없죠. 이 칼럼은 탄핵. 윤 실장. 저는 이제 먼저 하나 좀 짚고 싶은 게요. 임기 단축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탄핵 아니면 하야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도 우리가 뭐 질서 있는 퇴진 이런 것도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협의 하야 정도는 될 수 있을 거예요. 임기 단축이라는 말은 내 임기가 원래 법적으로 4년인데 우리 합의를 해가지고 조금 줄여가지고 합법적으로 물러나겠다라는 건데 그 대통령이 무슨 명예로운 퇴진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중도 하차 이건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냐 이거 야당도 먼저 이야기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제 그런 거죠. 야당이 이야기할 때는 탄핵하려면 탄핵해봐라. 이랬다가 이제 이숙경 칼럼니스트 이야기한 대로 다 준비해가지고 제가 이제 모 의원 어제 이야기했는데 아니 내 초안 다 썼는데 지금 이러냐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저는 대통령이 진정성이 정말 있다면요. 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3월까지는 물러나겠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탄핵이 되건 여러분이 뭘 하건 간에 총리는 다시 여러분이 해주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라고 하면 좀 진정성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구구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제 앞부분에서는 내가 뭐 잘못이 하나도 없고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해가지고 자기의 진정성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라는 게 있고, 총괄적으로 보면은 저는 참 박 대통령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법으로 이야기할 때는 정치로 대답을 하고 정치로 이야기할 때는 법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법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검찰이 이게 출두해라라고 하니까 일이 바빠가지고 못 나가겠습니다. 이 탄핵보다 우리가 정치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전에 정치로 풀어야 될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한다, 법치주의다. 박근혜 대통령 트레이드 마크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뭐 어제도 뭐 헌법의 무슨 권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일부러 혼자 하는 건지 이게 섞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되면은 좋죠.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되면 좋은데, 그게 이상적으로 질서 있는 퇴진이 되면 그렇죠. 좋다. 되면 아주 좋은 건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국회에다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근본적인 이제 원인은 박 대통령에 있는 거다. 그러면 탄핵도 최악의 수는 아니라, 저는 만약에 순서를 매긴다면은 정말로 합의가 잘 된 질서 있는 퇴진이 1번, 2번이 탄핵, 3번이 이제 아수라장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헬게이트가 열어서 네 말이 맞고 내 말이 맞고. 그러면 이제 1번이 제일 좋지만은 2번으로 가도 괜찮다. 제일 안 좋은 거는 3번은 피해야 된다. 네. 1번으로 가되 안 되면 탄핵하라.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으로 가되 안 되면 탄핵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이 꼭 정치권과 닮았습니다. 여당, 친박, 비박, 야당, 국민의당,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각자의 입장이 모두 다릅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물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 물러나기까지의 3대 변수가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그 3대 변수 오늘 돌직구쇼에서 짚어봤습니다. 출력물을 통해서 3가지 변수 하나씩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변수입니다. 흔들리는 비박. 야당 힘으로만은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닌 탄핵을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비박이 도와줘야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비박계의 입장은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협상을 하자 쪽의 입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물러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진행되어 온 것이 탄핵 논의입니다. 따라서 상황 변화가 생긴 만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는 국회 공을 넘기고 본인의 퇴진 일정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진정성 있는 담화라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국회에서 일단 여야가 논의를 해보되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헌법적인 절차는 탄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계획대로 12월 9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해야 합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새누리당 의원들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유력 대권 주자인 남경필 지사, 유승민 의원은 탄핵해야 된다라는 개인 입장을 밝혔지만, 그러나 사실상 비박계 그리고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일단은 대통령이 밝힌 대로 여야의 협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9일에 가서 탄핵을 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이수경 칼럼니스트, 야당은 일단 무조건 탄핵하겠다라는 입장을 정한 것과 다르게 비박계를 중심으로 그래도 일단은 협상해보자, 질서 있는 퇴진으로 모습은 한번 갖춰보자. 네. 어제 이제 야당은 더 공고해졌죠. 원래 2일도 할 수 있고 9일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이제 담화문을 보고 저처럼 깜짝 놀란 야당이 이렇게 하다가 정말 안 되겠다. 2일 날 빨리 해야 되겠다. 오히려 야권을 더 결집시켰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박계가 정말 키를 쥐고 있는 건 맞죠. 비박계에 어떤 도움이 없으면 200석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제 비박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봤는데, 일단 담화가 끝나고 일부 비박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약간 좀 신중한 모드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가 되고 나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탄핵의 어제 그 담화문에 대해서 평가가 이제 엇갈린 데다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다면은 9일까지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여야 간의 협의를 좀 지켜보고, 그때까지 안 되면 9일날 사실상 탄핵을 그냥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사실 조금 전에 이 정진석 원내대표가 밝힌 말이
각자의 입장을 떠나서 사실은 팩트에 맞는 말입니다.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하지 않으니까 정치권이 그럼 탄핵이라도 하자라고 얘기가 되어 왔던 건데 대통령이 물러나겠다, 정치권을 정해달라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한번 일종을 조율해보자라는 게 뭐 새누리당의 입장이죠. 그거는 이제 그 의견도 좀 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박은 그냥 바로 탄핵을 또 던지기에는 약간 부담이 어쨌든 있다. 새누리당이니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명분 쌓기의 시간으로 일주일을 좀 달라고 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것을 지금 저 뭐 백지 수표를 뭐 위임했다는 둥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담화 내용에 대해서 어떤 가치 부여를 하는 거는 역시 같은 꼼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새누리당도 같은 꼼수다. 예, 그건 저는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박근혜 게이트는 뭐 이념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 성별의 문제, 뭐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 가치를 수호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어떤 국정 운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새누리당에 소속된 비박 의원들일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와서 흔들린다면 그것은 정말 그 국민들에 네. 대해서 다시 한번 배신을 안겨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네. 변수가 비박인데 그런데 이게 그냥 쉽사리 넘길 수 없는 것이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김병미 의원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제 밤에 늦은 시간 야심한 시각 기자들을 만나서 새누리당이 저렇게 한다는데요? 라고 묻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새누리당 비박계한테 좀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연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탄핵 일정에 대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진짜 정치 구단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비박계 28표가 없으면 탄핵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요, 지금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시한폭탄이 어디로 갈지에 따라서 잘못하면은 만약에 탄핵안이 야당 입장에서 제대로 돼갖고선 정리가 돼서 가는데 비박계가 만약 여기서 등을 돌려갖고 탄핵안이 부결되는 순간 새누리당 비박계는 국민의 이 싸늘하고 준엄한 민심을 어떻게 피해갈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근데 또 반면에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물러날 테니까 국회로 공을 던졌단 말입니다. 예.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만의 가능성을 열어줬는데 이거를 싸그리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과는 대화하지 않겠어. 야당과 손잡고선 무조건 탄핵이야 라고 한다면 또 안정적인 국정수습을 원하는 보수 진영 사람들의 싸늘한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조간신문도 반반이에요. 그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비박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명분을 찾아야 되는 건데 저는 그 명분이라는 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단죄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탄핵을 주장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당초 처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탄핵을 주저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적시되는 순간 탄핵을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직무유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통해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는 있겠지만 탄핵을 통해서 단죄하지 않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단죄를 하지 못한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이런 어찌됐든 간에 명분의 비박계가 찾아가지 못하는 한은 비박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소위 질서 있는 퇴진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은다 해도 대통령의 혐의와 잘못을 용서해주고 사면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달라질 건 없는데 첫 번째 변수가 이 비박계였다면 두 번째 변수는 과연 뭘까요? 야당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과연 수월할까? 오늘 야 3당 대표가 회동을 합니다. 어제 저녁 늦게 일단은 탄핵으로 가겠다라고 표면적으로는 합의를 했지만 그런데 뒤에서는 이렇게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춘석 민주당 탄핵 실무 추진 단장의 이야기입니다. 야, 이 9일까지는 협상을 해보자는 이 여당 비박계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경우에 그 탄핵 부결될 걸 뻔히 알면서 우리가 또 무명하게 표결에 나서긴 어렵지 않겠느냐. 그냥 일개 의원이 한 게 아니라 탄핵 실무 추진 단장의 입에서 이런 얘기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는 뭐라고 밝혔을지 두 당의 전 대표들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마지막 담화가 되기를 바랬는데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자신의 법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진정한 반성이 없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임기 단축이 아니라 사임입니다. 대통령의 3차 담화는 민심을 외면한 수사 회피용, 탄핵 물타기용 담화입니다. 대통령은 사죄는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검찰 수사, 특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사전 포석입니다. 이번 담화는 국민을 위한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탄핵을 막기 위한 대새누리당 담화입니다. 그런데 야권 인사들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입장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대통령의 제안을 무조건 거부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 대통령의 거취를 포함한 국정 운영은 국회가 할 일이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미운 것과 대통령이 단죄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대통령이 제안했던 퇴진 시점과 대선 시점에 대해서 국회 주도로 풀어가야 된다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이야기 들어볼까요? 지난번 국회의장에게 총리를 만들어달라고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나.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이 여야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을 넘겼으니 국회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실장님. 저는 이제 당위론과 별개로 저 김종인 대표 좀 생각이 비슷해요. 네. 당위는 당이고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야 3당 대표 협상에서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내부적으로 생각이 약간 틀릴 수 있어도 지금 여기서 흐트러지면은 정말로 박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이제 야 3당 대표 회동에서 나올 거는 그거죠. 2일이냐 9일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고 여기서 무엇이 답이 나오든지 간에 그 초점은 비박계를 향한 게 됩니다. 네.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됐다라고 하니까 되게 이제 좋은 것 같죠. 거꾸로거든요. 엄청 책임감이 부담스럽거든요. 너무나 높아지는 예.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탄핵이 이제 성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말로는 그렇게 앞장섰던 뭐 김무성, 유승민 등등이 결국은 박 대통령한테 갔다로 정리되는 것밖에 그거 말고는 아무런 정리가 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야당 대표면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일로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내일 모레 한다. 당신들의 선택은 두 가지다. 둘 중 하나다. 책임도 당신들이 지는 거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면은 비박계가 우리는 뭐 협상에 안 끼워졌으니까 기권하겠습니다. 기권은 탄핵 반대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탄핵이 거죠. 되든 안 되든 야당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다. 아니, 손해는 보죠. 손해는 보는데 네. 그 상처의 크기가 각자가 다르다는 거죠. 네. 상처의 크기가. 지금 탄핵과 이 질서 있는 퇴진, 각자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조간신문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딱 절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 국익을 위해서 좋다. 탄핵이 국익을 위해서 좋다. 각각 다르게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춘석 민주당 탄핵실무추진단장의 의견도 이거 뭐 우리가 야당이지만 탄핵만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미 이제 칼을 야3당이 합의해서 심지어 우리는 뭐라고 해도 2일날 하겠다. 네. 비박계와 관계없이 2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일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 정도로 더 강경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이 어려운 이유가요. 이유가 개헌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사실 이 사건 나기가 전에 국회에서 이미 내가 이제 개헌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재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하는 방법은 헌법이 지금 제가 알기에도 헌법이 있는데 이 헌법대로 아니고 나는 지금 5년인데 사실은 나는 3년 반만이나 4년만 하겠어 하려면 지금 개헌 외에는 불가피한데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과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가지고 전 국민이 모여서 개헌을 하면서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길이 있어야 예. 되겠습니까? 후세의 역사가들이나 후세의 국민들이 지금의 상황을 네.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단죄하지 못하고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개헌을 했다라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적으로 아까 질서 있는 퇴진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갈 것이 어제 대통령의 담화에서 개헌 언급은 사실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개헌 없이 국회가 대통령의 퇴진 시점에 합의하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된다라는 반론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쉽지가 합의 예.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외신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오늘 아침에 유럽이나 미국 신문들이 얘기하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듯이라고 다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 합의가 지금 당장 야당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외신들이 전부 다 이것은 하야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으로 외신들이 전부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개헌을 통하지 않으면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과연 탄핵이냐 아니면 질서 있는 퇴진이냐 이 둘 사이에서 여론이 정확히 반으로 갈렸는데요. 변수에 대해서 세 번째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변수가 뭐 탄핵이냐 하야냐의 여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변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작은
영향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월 1일자로 조기 귀국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반기문 총장 측의 발언 한번 살펴볼까요? 2017년 1월 1일이 온다. 사인으로서, 개인으로서 한국에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국의 친구들, 또 지도자들과 논의하고 싶다. 한 일본 매체와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라고 내용이 알려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국민의 분노와 불만을 보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명예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실이 아니다. 반 총장이 1월 1일에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았고 1월 1일에 민간인으로 돌아가며 1월 중순에 한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두자릭 대변인도 뭔가 얘기를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김병무 의원님, 예.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건 반 총장이 조기 귀국하겠다. 네. 애당초 얘기했던 1월 중순보다 좀 당겨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변인의 얘기는 반기문 총장의 이야기는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뭐 결정된 건 없다라는 예. 식으로 선을 좀 긋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이미 짐 다 싸놨을 거예요, 아마.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아, 이미 짐 다 세트기 직전이다. 다 싸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2월 2일이 됐든 12월 9일이 됐든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부터 조기 대선 모드는 이제 시작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선거가 빠르면 4월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대통령이 하야를 결단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4월 이전에 하야를 받아들여야지만이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비박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야를 선택하면 6월이 대선이 되게 된 예. 거고 탄핵을 선택하게 된다라면은 빠르면 4월, 늦으면 8월 정도 안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대한민국에 들어가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새누리당의 후보로 나설 것인지 예. 아니면 정반대적으로 제3지대 후보로 나설 것인지조차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 기점을 떠나갖고 정치를 할 건지 말 건지도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거든요. 어떤 명분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이며 이 난국을 수습하기 위한 본인의 역할이 뭔지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단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짐 다 싸놓고 임기 끝나자마자 들어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짐 이미 다 싸놨습니까? 네. 그렇군요.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통령의 퇴진은 이미 결정이 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과 방법을 과연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국회와 국민들에게 남은 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 내년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졌다는 사실이겠죠. 각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과 입장이 바빠진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겁니다. 퇴진이냐, 탄핵이냐, 하야냐 이야기 심도 깊게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니은자의 기사를 함께 보시죠. 김기춘 대통령 전 실장이 최순실 씨와의 커넥션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나를 바보라고 해도 좋다. 진짜 나 모른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라리 바보가 낫다. 공범보단 이런 건데.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의 자택 앞 쓰레기 봉지에서 기자들이 쓰레기 봉투를 뒤졌다는 얘기죠. 수상한 메모장 몇 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의 필체로 작성된 메모장에는 최순실, 동행, 박 대통령 등등의 단어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메모장 저희가 출력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잘게 찢긴 이 메모장 더미들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의 자택 앞 쓰레기 봉투에서 나온 메모. 기자들 참 고생 많습니다. 자필 메모. 자세히 보실까요? 이 첫 번째 사진부터 자세히 보실까요? 김기춘 전 실장의 자필이 분명하고요. 최순실 소개라는 글씨도 보이고 한자로 동행이라는 글씨도 보이고 어떤 종이를 태운 듯한 까만 메모장 쪽지도 보이고요. 아직 찢지 않은 온전한 메모지 형태도 보이고 성남, 구, 차움, 분당 여러 가지 메모장들이 이렇게 쓰레기 봉지 안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김 전 실장의 운전 기사분이 들고 나온 쓰레기 봉투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자들이 몰래 쓰레기 봉투를 연 겁니다. 조금 더 주요 단어들을 확대해보면 아래의 사진입니다. 최순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던 김기춘 전 실장은 왜 메모장에 최순실 소개 물음표라는 단어를 끄적인 걸까요? 그리고 한자어로 동행? 아마도 이 동행이라는 것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같이 갔는데 김기춘 전 실장도 동행한 것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차움 치료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모한 채? 모모한 채일까요? 궁금한데 이 앞 조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동행 차움 치료. 과연 이 메모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지 상당히 궁금한데 이 칼럼께서는 칼럼니스트가 되기 전에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철저히 하셨기 때문에 추리가 가능하겠죠. 그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출입한 게 외교부랑 통일부였습니다. 벌써 한 15년 전인데요. 그때 선배들이 그냥 농담 삼아 술자리에서 일단 정부 부처 가면은 뭐 장관하고 차관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져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농담이었지만 그렇게 실제 하는 선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감사원 이렇게 출입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 그 기자들이 굉장히 바쁜데 결국은 나올 것이 나왔다, 쓰레기 봉투 나왔다라는 생각이 아까 들더라고요. 기사 보면서. 근데 저는 그 메모장에 나온 것보다 저 태운 게 무슨 태운 종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 태운 게 뭔가 핵심일 거다. 네, 저게 무엇인가 굉장히 CL이에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김기춘 실장이 계속 이제 함구하고 언론과의 만남을 기피하다가 지난 한 18일경부터 연쇄적으로 언론과 이제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니까 더 이상 그 모르쇠로 일관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 쪽의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또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전히 다 이제 부인하고 있죠. 최순실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다. 대통령 뒤에서 장난질 치는지 나는 전혀 몰랐다. 무능하다고 뭐 말해도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김종 전 차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 실장이 최순실 씨 딸을 좀 잘 봐달라고 나한테 부탁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다시 한번 반박을 했고요. 또 그 차은택 감독이 그 비서실 공간에 가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최순실 씨가 지시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나는 대통령이 이 사람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다. 그리고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것 같길래 그렇게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를 드렸다. 이 정도만 하고 딱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보라고 해도 좋다. 나는 내가 바보라 할지라도 죄를 모른다. 이게 재밌는 게요. 지금 김기춘 실장도 그렇고 예전에 그 누굽니까? 그 조윤선 문체부 장관, 그러니까 예전에 정무수석할 때 뭐 독대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죠. 또 다들 모른다. 그리고 무능하다고 해도 나는 뭐 어쩔 수 없다. 계속 그 주요 인사들이 비슷한 워딩들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공범이 되느니 바보가 된 게 낫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법률가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바보가 되느니 최순실과 얽히지 않는 것이 가장 지금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 이런 워딩들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권 인사와 관련된 메모장의 역사는 상당히 유구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KY라고 적힌 수첩을 일부러인지 우연인지 언론에 유출을 해서 그때 상당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메모장을 본인이 의도를 갖고 노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같이 숨기고 싶었는데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윤태곤 실장님, 이 메모가 의미하는 바가 과연 뭘지가 궁금해요. 찢겨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원래 오리지널 완 문장은 뭔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소개 물음표, 동행 물음표, 차움 치료 물음표, 뭐뭐 한 채 물음표 뭘까요? 근데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 씨하고 안다는 증거라기보다는 자기한테 지금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라는 거 이게 자기 스스로 이게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박 자료를 자기가 작성했다. 뭐 반박을 하건지 간에 뭐 이거는 모른다고 하고 이건 뭐라고 하고 그건 것 같아요. 최근에 작성한 걸 거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뭐 이게 최순실 씨하고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김 실장이 이제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디로 가느냐? 다 박 대통령한테 가는 거잖아요. 김 실장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차은택 씨, 대통령이 만나보라고 해가지고 만났다. 그럼 이제 안종범 수석이 최순실 몰랐다고 했을 때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은 모르는데 어떻게 일이 연결이 되냐? 대통령이 있으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김 실장은 뭐 자기는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한테 다 가는 것이고 이분이 이제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고 하니 24년, 25년 전에 일화가 있습니다. 그 초원 복국집 사건이라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예. 그때 이제
전 법무장관 자격으로 부산에 가서 부산지검장, 안기부 부산지부장, 부산경찰청장, 심지어 부산교육감까지 모아놓고 우리가 남이가 민간에서 이번에 좀 감정을 일으켜야 된다. 뭐 정주영, 김대중 이런 이야기 나오면 영도 딸이 다 빠져 죽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게 도청을 당해가 폭로가 됐죠. 기소가 됐습니다. 이분이 헌법 소원을 내요. 헌법을 고치겠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가 너무나 제약돼 있다. 예. 라는 식으로 헌법 소원을 내니까 그 사건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맞다. 그런 측면이 있다. 일반인들이 이제 표현의 자유가 조금 더 확장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한 기소가 원인 무효가 돼요. 아, 초원복국집에서 무효 판정 받았습니까? 무죄 그렇죠. 판정. 다른 사람들은 이게 현직 공직자들이 이제 처벌을 받고 이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민간인의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싹 빠져나오거든요. 대단하네요. 헌법 소원까지 할 정도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뭐 법률에 대해서는 뭐 전자계산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김기춘 전 실장을 향해서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칭송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제 최순실의 만남을 부인하고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률 미꾸라지이자 형량을 즉석에서 계산할 수 있는 형량 계산기 김기춘 실장이 이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검찰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밝혀진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즉석에서 형량이 계산 가능한 형량 계산기다 이렇게 말했는데 혹시 정성유 의원님 이게 최순실 소개했다고 세간에서 제기는 의혹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의혹이고 이에 대한 답변이 지금 안 나왔는데 혹시 뭐 찢어진 곳에 가려진 곳에 최순실 소개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단어가 써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 없어 보이죠. 여기 보면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게 미르 같아요. 아, 미르다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서 미르. 지금 얘기한 대로 세간에서 미르 맞네요. 세간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물음표가 되는 걸로 봐서 정말 제 생각으로는 만난 건 없고 아까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거를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법률가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응을 했으니까 형량을 계산했다 또. 머릿속에서 계산한 거죠.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이가 다 정리가 된 다음에는 이제 메모지까지 파쇄, 증거인멸 그러니까 메모지까지 파쇄하는 친밀함을 보였는데 이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못 파쇄하고 요즘 문서 파쇄기로 쭉 넣으면 되는데 아마 사무실에 하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이게 이렇게 파쇄를 하면서 이 버리라고 했는데 끝까지 못 버린 거 나와 있는데 저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최순실을 안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저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성격인가 그런 거를 보여주는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기춘 전 실장의 자필 메모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다음 도입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탄핵 국면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 국면과도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도입구 신문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만약에 질서 있는 퇴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국회가 이 시국을 잘 이끌어 나갈 책임 총리를 선출하는데 실패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실상 대통령의 전권을 대리해서 행사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황교안 총리가 이번에는 시내버스를 쫓아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네, 이게 일반 시민의 제보가 들어온 상황인 것 같아요. 황교안 총리는 KTX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는데 충북에 있는 오송역에 KTX가 쓰게 되면 그 앞에서 이제 내려가고 관용차를 타고 옮겨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관용차가 한 4대 정도가 쭈루룩 세단이요. 버스 정류장을 막아서고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버스 정류장에 가서 승객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내가 돼야 될 공간에다가 총리의 관용차들이 세워놓고 나니까 이 버스 정류장 운전기사가 멀찌감히 딴 데 세워놨다가 총리 관용차가 빠지고 난 뒤 20분을 기다렸다고 손님을 태우고 갔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사진인데 원래 저 자리에 시내버스가 세워져 있었는데 경호 측에서 시내버스를 빼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고 시민들은 하염없이 오지 않는 버스를 30분간 기다렸다. 그렇죠. 이게 11월 28일에 있었다는 거니까 날씨가 추울 때였잖아요. 황교안 총리가 이게 이번 한 번만의 문제였으면은 이게 의전상의 실수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억하실 때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보도를 해드렸거든요. 서울역에서도 플랫폼까지 차를 몰고 들어가고선 사람이 야 이게 총리가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야, 이 사진 다시 봐도 신기합니다. 지금 저희 노란선 밖으로 한 발 물러서 주십시오라고 안내방송이 나오는 저 노란선이고 기차가 이제 바로 오는 건데 지금 저기까지 차가 들어왔어요. 그 당시 총리실의 해명이 어땠냐면은 저런 뭐 의전에 관례가 있는 건데 이게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면 다시 이제 그러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아마 해명했던 걸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시민과 차가 같이 서 있죠. 저런 과정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저 정도까지는 그나마 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또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있는 거 이제 복지관에 들어갔을 때 문제인데 이게 과도한 의전에 관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복지관은 당연히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가게 되는 건데 예. 총리께서 올라가셔야 된다고 엘리베이터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못 타는 어르신들이 계단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된 적이 있거든요. 아니 노인복지관에 가서 예. 방문을 하기 때문에 한 20분간 또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그러니까 막아놨다. 이 정도면 삼진 아웃감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얘기할 때마다 무표정으로 모르쇠를 일관했던 황교안 총리의 모습을 본다면 그래서 야당 지도자들이 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6개월 넘게 하실 거를 지켜보실 건지 하루빨리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갖고 여야 거국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총리를 추대할 건지에 대한 고민의 딜레마가 생기는 바로 지점을 설명해 주는 기사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총리 안 나오면 총리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시내버스 막고 더한 복지관 권한을 행사할 수 엘리베이터 있는 막을 거죠. 대통령 거다. 권한대행이니까. 이게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지금 세 번이면 이건 실수가 이분이 아니에요. 이걸 시켰으리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문제는요. 신경 썼어야죠. 그쵸. 첫 번째 제기됐을 때 앞으로는 주의하세요. 이렇게 안 되도록 말을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그 밑에 사람들이 주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황 총리가 무심하게 넘어가지 않지 않았냐. 이게 반복이 되는 거고, 저 얼마 전에 다른 사진 한 장이 되게 이제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었어요. 에이펙 같지 않습니까? 황 총리가 이제 각국의 이제 정상들하고 보니까 뒤에는 오바마, 옆에는 아베 총리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었더라고요. 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분의 이제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평가와 별개로 관운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라는 건 분명하죠. 예. 그러면은 좀 더 세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 날까지.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황 총리의 실수라고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이수경 칼럼니스트 이게 논란이 상당했습니다. KTX 플랫폼에 의전차가 그냥 들어왔을 때도 엄청난 논란이었고 노인복지회에 간 엘리베이터를 잡아서 어르신들이 그때 당시 보도됐던 사진이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 계단 손잡이를 잡고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쭈르륵 계단을 내려가시던 모습. 황 총리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그런데 이번엔 시내버스 정류장에 왜냐하면 오송역을 저희가 가봤지만 오송역 앞쪽에는 시내버스 큰 도로가 있어서 거기서 바로 타고 갈 수 있지만 사실은 KTX에 내려서 오송역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똑같아요. 그럼 주차장에 의전 차량이 서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더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 추울 적에는 저희도 버스 기다려봤지만 5분만 기다려도 굉장히 뭐 10분 지나간 것 같고 20분 지나간 것 같고 굉장히 춥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도 아니라 그 총리 의전 차량 때문에 20분간이나 그 기다리게 했다라는 거는 그 상식적으로 전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어제 저 보도를 보면서 저도 참 이 양반이 이제 이 권한 대행 지금 연습을 하고 계시나 벌써부터. 황제 의전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저걸 특권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권리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런 걸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아까 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황 총리가 좀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된다라는 거는 속으로 사실은 좀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그 받고 있는 어떤 피해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못지않게 어떤 공감 능력이 굉장히 상실된 분이 예. 아니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여야가 총리를 추천 안 하기로 야당이 했는데 그러니까요. 총리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지난 14일 날 추미애 대표가 예. 뜬금없이 영수회담 제안했잖아요. 그날부터 모든 것이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 추미애 대표 탓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대표가 뜬금없이 아무도 그 권한과 그 어떤 권리를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혼자 박 대통령을 만나서 뭐 단판을 찍겠다는 둥 뭐 한다는 둥 그래서 14일 날 오전에 새벽같이 영수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야권 뭐 분열이다 뭐 박지원 대표가 막 길길이 뭐 화를 내고 막 이랬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주가 어떻게 보면은 국회 여야 추천 총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굉장히 적기였습니다. 예, 골든타임이었다. 골든타임이었죠. 근데 실제 날려버렸고 그래서 김병준 총리 후보 내정자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지난주에 실기했다라는 얘기를 예. 김병준 후보자가 스스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그러니까 전 야당도 참
헛발질 좀 그만하시고 예.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총리를 견딜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뭔가 좀 전략적으로 일을 좀 꾸려나갔으면 좋겠지. 근데 이미 지난 그 14일 이달 중순부터 일을 한번 이게 꼬이게 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 3당 대표들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속속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여담으로 그 백악관 그 프레스룸이 굉장히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작잖아요. 제 느낌에 한 이 정도지 않을까? 근데 저는 우리 춘추관은 못 가봤지만 그 백악관 그 브리핑룸에 몇 배나 될까요? 4배 정도? 근데 거기서는 굉장히 질문과 답변이 주고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없고. 방이 크면은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그리고 뒷모습이라 우상원 원내대표 맞죠? 이발을 해서 제가 뒷모습을 잘 못 알아봤습니다. 우상원 원내대표가 아니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모습 그리고 추미애 대표, 심상정 대표의 야 3당 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과연 질서 있는 퇴진과 탄핵 사이에 그 무언가를 논의할지 아니면 그냥 탄핵 마이웨이를 걸을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황교안 총리 얘기를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탄핵론자이신 정성희 위원님. 탄핵을 하게 되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대행하게 되는데 괜찮습니까? 뭐 괜찮고 제가 안 괜찮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탄핵과 이 총리 책임 총리는 양립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탄핵을 하게 되면은 뭐 그대로 가는 거 지금 권한대행 옛날에 그건 총리가 했듯이 근데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64일간 탄핵 가결돼서 결정 날 때까지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무전환이 이제 권한이 이제 중지가 돼 있어서 사실 유패 아닌 유패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고건 총리가 국무총리로 있었는데 너무나 국정이 잘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러니까 혼란을 생각하면은 뭐 황교안 총리가 그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로서 쭉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기 관리에 있어서는 저는 그 큰 문제가 없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가 그 과잉 의전 얘기를 했지만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황 총리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온 대로 해온 거예요. 과잉대로. 그런데도 이렇게 시민들이 제보를 하는 것은 역시 얘기했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떠나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고깝게 보이고서 많은 제보가 오는 겁니다. 그만큼 민심이 변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더욱더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증거로 봐야지 저 사람이 특별히 이렇게 해라고 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마음이 떠났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장관님들에게도 돌직구 날리겠습니다. 그 웬만하면 시내버스 정류장에 의전 차량 세우지 마십시오. 그런 걸로 국무총리 장관 생생되는 것 국민들이 더 이상 좋게 봐주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또 한 명의 간호장교 신모 장교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 진짜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보지 못했고 당일에 태반 주사 등을 처치한 적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칼럼, 이 신모 대위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단 신모대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제 올해 2월까지 근무를 한 사람인데요. 지금은 이제 자리를 떠났죠. 그래서 지금 심평원에 근무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제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대통령을 당일날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을 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자신이 했던 거는 당시 관저 부속실에 대통령의 가글액을 전달한 것밖에 없다. 굉장히 좀 심플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안 했는지만 얘기를 했지 그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혹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물론 언급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철저하게 나는 그날 이거 정도만 했고 그것이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었다라고까지만 해명을 한 것이어서 그 이외의 여타의 어떤 의혹들이 저 사람의 어떤 설명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간호장교와 관련해서 역시 최순실 씨 일가의 이 주사 처방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의 특종입니다. 이 대통령까지 주사제 처방을 받게 된 계기는 역시 최순실 씨가 주사에 거의 중독 증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씨의 주사 중독, 새롭게 취재된 3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최 씨 일가의 심각한 약물 중독 정황. 관계자들은 최순실 씨 주변인들은 죽어도 썩지 않는 미라가 될 것처럼 주사를 그렇게 많이 맞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김경목 기자가 최순득, 장시호의 주사 의존증에 대해서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언니 순득 씨가 사는 서울의 한 고급 빌라. 입구에서부터 보안이 삼엄해 외부인의 출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순득 씨의 집을 수시로 찾는 일명 주사 놔주는 여성은 예외였습니다. 경비실에서 그냥 제지하지 말고 그냥 누가 찾아올 거라고 그냥 통과시키라고만 얘기하고 나중에 보니까 주사 놓으러 온 사람이더라고요. 비타민 주사 등 각종 주사제를 불법 투여받은 것. 딸 장시호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장 씨는 엄마 최순득 씨, 이모 최순실 씨를 따라서 목욕탕과 자택 등에서 주사를 함께 투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진이 돼도 엄청 주사 맞는 거 좋아해요. 병원 가는 게 하루 일과였는데 뭐. 주변 지인들은 최 씨 일가가 유달리 주사제에 집착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죽어도 썩지라고 방지제를 많이 맞아가지고 미가 됐을 거라고. 하도 주사를 잘 맞으니까 이것저것. 이런 주사제 집착 증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 네,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언니 최순득 씨 그리고 조카 장시호 씨까지도 주사의 의존 증세를 보였다. 정성희 위원님, 오죽하면 이 동네뿐이 미라가 될 것 같았다. 하도 맞아서. 진술이 일치하죠. 예. 왜냐하면 처음에서 주사제를 처방받아서 가면서 원래 주사는 병원에서 놔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처방받아서 가면서 주사 잘 놔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달라. 그렇게 했는데 집에 일상적으로 주사 놔주는 사람이 들었다는 걸로 봐서 정말 주사를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저는 주사를 너무 무섭고 싫어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성분 자체가 정성희 의원은 제가 알기로 내시경 할 때도 주사 안 맞고 그냥 내시경했잖아요. 수면 내시경을 안 합니다. 주사 무서워서. 예, 주사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의식이 잃는 게 싫어서 잠깐이라도 하는 게 싫어서 이제 그냥 수면 내시경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하는데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일상적인 생활이나 이런 거를 갖다 주사제에 의존하면서 하고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최 씨 일가 주사 사랑이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청와대가 2천만 원어치의 여러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그중에 300, 400만 원 정도가 각종 주사제에 할당됐다는 것 자체는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까지만 해도 전혀 없던 일이었거든요. 전혀 없던 일이다. 그럼 대통령이 뭘 알아가지고 태반인 주사나 저런 걸 했겠습니까? 이런 것이 좋대요 하면서 속닥거린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생활 패턴, 어저께 제가 얘기했지만 의식중을 장악함으로써 그 사람의 정신국 구조까지 지배하는 이런 것이 이 사람의 주사 사랑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예. 죽어도 썩지 않는 미라가 될 줄 알았다. 이 주변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두 번째 의혹입니다. 조금 아연실색할 만한 대목입니다. 압구정의 단골 사우나, 뭐 목욕탕이든 사우나든 간호조무사를 불러서 그곳에서 목욕을 하는 사우나에서 주사를 맞아온 것으로 채널A 단독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목욕탕 관계자가 저희 기자를 만나서 증언했는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주사 놓는 이모들 따로 있어. 그치, 야매죠. 근데 인간 별로 어려운 거 아닌 것 같더만. 미용 주사도 많이 맞았지. 근데 어저께 얼굴 치시고 오늘 얼굴 치시고 그래요. 정성희 의원님, 주사 놓는 이모라고 표현하는데 얼마나 자주 보고 친숙하면 피 하나 섞이지 않은 남을 이모라고 할까? 저 집에서는 또 이모를 또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목욕탕에서 주사 놔주는 거는 처음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저 불법 시술이 될 것 같고 이건 예. 당연히 불법 의료 행위가 될 것 같고요. 다른 손님들한테는 목욕탕 손님들한테도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일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많이 했으면 저렇게 단골 목욕탕에서도 주사 맞는 사람이 했을 정도라면은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사를 맞았다는 그런 증거가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처음에 최순실이 그 검찰에 출두할 때 이렇게 가리고 출두했고 다음날 교도소에 갔다 구치소에서 나왔다가 예. 나올 때 대리인 의혹이 대리역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어저께 그 사람이 아니다. 아까 뭐 머리도 빠졌고 그러는데 저는 일견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주사를 안 맞아서 매일 맞는 주사를 맞지 않으니까 그것이 아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얼굴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주사를 안 맞을 경우에 저렇게 얼굴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목욕탕 관계자가 내가 봤다. 목욕탕에서 주사 맞는 걸. 그러니까 이건 팩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사제를 불법적으로 반출했다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뭐 김영재 의원 여러 가지 의원 우리 많이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 관계자에 따르면은 그 사우나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동네 병원을 이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퇴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불러서 주사제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사우나에서 나에게 주사를 좀 놔달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자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저는 이 동네 병원도 한번 취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얼마나 많은 양을 반출시켰는지.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주사제라는 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중독성, 뭐 이렇게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소위 말하는 의존증.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우리 아침마다 커피를 안 마시면 뭐 하루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처럼 이런 걸 계속 맞다 보면은 이걸 안 맞으면 하루 일과가 이제 진행이 안 되고 내 몸이 컨디션을 제대로 유지를 못하고 이렇게 계속 심리적으로 계속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의사들도 이것도 굉장히 좀 무서운 어떤 일종의 어떤 의존 질환의 하나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뭐 수백 개가 나갔다고 얘기도 하는데 어떤 건지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 다른 관점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차원이 있는데 윤 실장님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목욕탕 사우나 가서 피로 여러 번 푸셨을 텐데 목욕탕에서 주사 맞는 분 보신 적 없으시죠? 그 옛날에 이제 특검 후보로 된 이제 조성식 예. 검사 이런 분이 할 때 마약, 히로뽕 이런 거 하다 잡히는 거 그런 뉴스는 많이 봤죠. 예. 이게 저는 참 듣도 보도 못하는데 여자 사우나에서 좀 이런 일이 아니요, 이제 바로 그 부분을 질문드리고 그러니까 싶은데 이 느낌도 있는 게요. 예. 옛날 할머니들이 보면 병원에서 주사 안 맞으면 허전하다고 의사 선생님 이제 주사 센 거로 하나 놔주세요. 감기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제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주사가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주사 예. 맞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의사들의 이제 건강 지도거든요. 전 이분들이 비싼 병원도 많이 다녔는데 그 병원의 의사들이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만 그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 대통령까지 그 주사제를 엄청나게 샀고, 그리고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짚히는 것들이 있죠. 대통령이 뭐 해외 순방 갔을 때 링거 2혼 뭐 예. 매일매일 주사를 맞으면서 뭐 버텼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그때 청와대에서 조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대통령 건강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닌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목욕탕에서 주사 놓는 이모를 불러서 수시로 주사를 맞았다. 정말 경악할 만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그 주사가 청와대 의무실에 비치돼 있던 410개의 주사제와 같은 주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맞았던 그 주사,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최순실 씨의 측근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청와대 약품 사는 거 있잖아. 마른 주사 같은 거. 그거 원래 최순득이하고 최순실이 장시호가 서구 한 달 맞는 약이야. 김병민 의원님, 대통령을 위해 구입했다는 410개의 그 주사제, 최순실, 장시호, 최순득이 허구 헛날 맞는 그 주사다. 측근이 증언했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자기들끼리나 맞지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한테까지 그런 주사를 권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맞았다라는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적어도 권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명박 정부 시절이라든지 그 이전 정부에서 저런 약품을 청와대에서 구매했다라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주사라는 게 중독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주사를 무서워하고 잘 안 맞는데,
이게 하루만 안 맞아도 만약에 얼굴의 모습들이 좀 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맞아야 되는 거라면 계속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맞기 때문에 혈관이 아프게 되는 거고 그 혈관 아픈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제이프로포폴까지 사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나오는 건데 한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들이 자꾸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약물 게이트로 열려서 지금 최순실 씨가 해왔던 여러 가지 비리 혐의 중에 제일 나쁘고 못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약물 게이트로 저는 점쳐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말 어디까지가 최순실 씨가 저지른 범죄 혐의의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최순실 씨의 주사제 단독 뉴스 3가지 기사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촛불 시위는 종북 세력이 선동했다.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이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인데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좌파 종북 세력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촛불 시위는 전혀 평화 시위가 아니다. 조직과 자금을 다 준비했다. 여기에 당하면 안 된다. 라고 밝혔고요. 대통령 그만한 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좌파 언론이 선동한 것이다. 탄핵하면 그대로 정권을 내주고 보수 가치도 무너진다라면서 촛불 집회를 종북 세력이 선동한 집회로 규정을 해서 논란입니다. 윤태곤 실장님, 이 김종태 의원 지금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 신빙성이 있다기보다 국군 기무사령관 지낼 때는 어떤 정신 상태로 지냈을까 싶어서 참 걱정이고요. 김진태 의원에 이어서 이제 김종태 의원까지도 비슷하네요. 그렇고 김진태 의원도 선거법으로 지금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재정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이분은 이제 2심까지인가 아마 그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들이 더 극도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이대로면 우리가 세월호의 아이들처럼 다 빠져 죽는다. 그런데 참 이런 분들이 탄핵을 앞당기고 있다. 오히려 무슨 질서 있는 퇴진을 막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태 의원의 발언은 비판받아 마땅한 발언이죠, 정 의원님. 현재 촛불 시위는 평화 시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시대를 살음으로써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무리 원칙 특권이 있지만 근거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렇게 200만 명, 190만 명, 200만 명이 보임으로써 아무런 사상자나 연행자도 없이 했던 것은 세계의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극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기서 보면 압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에 소위 말해서 뭐 불순 분자가 섞여 있을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위의 무드는 정말 평화 시위고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으니까 우리는 지키자라는 그런 정신으로 이제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한 채 종북 세력이라고 하면 종북파리는 이제 좀 수명이 끝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하루 정치권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바빠질 것 같습니다. 저희 도직구쇼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가장 정확하게 취재해서 내일도 여러분에게 심층 깊은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